퇴직한 지 10년째 되던 어느 봄날, 강도윤은 시골 공방에서 또 하나의 나무 의자를 깎고 있었다. 깎고 다듬고 바니쉬를 칠하는 일. 이게 그의 하루 전부였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나무의 결, 대패를 밀 때마다 말려 올라가는 나뭇결. 그런 것들이 그에게는 위안이었다. 60년을 살면서 이제야 진짜 내 시간을 사는 건가. 그는 중얼거리며 손을 멈췄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은 여전히 푸르렀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가슴 한구석이 시렸다. 마치 뭔가 미완성인 채로 남겨진 것 같은 느낌. 작업대 옆 서랍에는 낡은 명함 한 장이 고이 접혀 있었다. 주식회사 한빛전자 창립 이사 강도윤. 글씨는 바랬지만 그 무게만은 여전했다. 손으로 만지면 묵직한 감촉이 느껴졌다. 그때의 열기가, 땀이, 밤샘 회의의 흔적이 아직도 거기 남아있는 것만 같았다. 명함 뒷면에는 작은 얼룩이 있었다. 20년 전 어느 날 새벽 회의 중에 쏟았던 커피 자국이었다. 그날 그들은 첫 제품 양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5명의 엔지니어가 좁은 사무실에 모여 설계도를 펼쳐놓고 밤새 논쟁했다. 도윤이 주도했던 회로 설계안이 그날 확정됐다. 그게 한빛전자의 시작이었다. 이젠 세상이 나를 잊었겠지. 그는 명함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쓸쓸히 웃었다. TV에선 경제 뉴스가 흘렀다. 요즘 그는 뉴스를 보는 게 습관이 됐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신이 만들었던 회사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화면 속 앵커가 말했다. 한빛전자 올해 매출 2조 원 돌파. 신임 대표 최태성 씨는 과감한 구조조정과 기술 혁신이 주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윤은 손을 멈췄다. 화면엔 화려한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가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유난히 자신만만해 보였다. 카메라가 클로즈업되며 최태성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존 기술진은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과감히 교체하고 새로운 피를 수혈했죠. 그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기존 기술진.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도윤은 리모컨을 놓고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10년 전 자신이 퇴직할 때 최태성은 이제 막 부장으로 승진한 젊은 엔지니어였다. 도윤이 직접 가르쳤던 제자였다. 회로 설계의 기초부터 시뮬레이션 방법까지 모두 도윤에게 배웠다. 비효율적이라. 그 기초회로 설계를 만든 건 도윤이었다. 밤을 새워가며 도면을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돌리고 실패를 반복하며 완성한 그 기술. 지금도 한빛전자 제품의 핵심 기술로 쓰이고 있는 바로 그 설계. 그걸 만든 사람을 비효율적이라고 표현하다니. 참 웃기는 세상이네. 도윤은 쓴웃음을 지으며 TV를 껐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화면이 꺼진 후 거실은 조용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오래된 천장엔 곰팡이 자국이 얼룩져 있었다. 언젠가 수리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미루고 미뤘다. 혼자 사는 집, 굳이 누구를 위해 꾸밀 필요가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뭔가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올랐다. 분노라기보단 오히려 각성에 가까웠다.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다. 서랍에서 낡은 명함을 다시 꺼냈다. 명함 뒷면엔 손글씨로 적힌 전화번호가 있었다. 예전 동료들의 번호였다.
몇 명이나 아직 이 번호를 쓰고 있을까? 휴대폰을 켜자 배터리가 20%밖에 남지 않았다는 알림이 떴다. 충전기를 꽂고 천천히 연락처를 찾았다. 박진수, 예전 오른팔이었던 그 친구. 번호는 아직 저장돼 있었다. 한번 확인해 볼까? 손가락이 떨렸다. 10년 만의 연락이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까지 한참이 걸렸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박 부장 나야. 강도윤이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숨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형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목소리가 축축했다. 울먹이는 것 같았다. 도윤은 그 감정이 전해져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래, 오랜만이지. 잘 지냈나? 네, 형님은요? 나는 그냥 살아. 근데 박 부장, 우리 한번 만나세. 할 얘기가 좀 있네. 언제든지요, 형님. 언제 뵐까요? 내일 시간 되나? 됩니다. 어디로 갈까요? 자네 가게로 내가 가지. 주소 문자로 보내줘. 알겠습니다, 형님. 통화가 끝난 후 도윤은 다시 명함을 들여다봤다. 바랜 글씨, 구겨진 모서리.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름만큼은 아직 살아 있었다. 그는 명함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중얼거렸다. 내 이름을 지웠다면 다시 써넣으면 되지.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도윤은 창문을 열고 찬 공기를 들이마셨다. 폐 깊숙이 스며드는 차가움. 그리고 동시에 느껴지는 각성. 이제 시작이었다. 며칠 후 도윤은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양복을 꺼냈다. 10년 전 퇴직식 때 입었던 그 옷이었다. 먼지를 털어내니 옅은 나프탈렌 냄새가 났다. 거울 앞에 서서 천천히 입어봤다. 조금 헐렁했다. 10년 사이 몸이 많이 빠진 모양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입을만 했다. 넥타이를 매는 손이 익숙했다. 30년을 매던 동작이었다. 윈저 노트, 딤플, 길이 조절. 모든 게 자동으로 이루어졌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낯설었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같았다. 아니, 어쩌면 더 날카로워졌는지도 몰랐다. 아직 할 수 있어.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리며 구두를 신었다. 오래된 가죽 구두는 곳곳이 닳아 있었지만 닦으니 제법 광이 났다. 준비를 마친 도윤은 거울을 한 번 더 보고 집을 나섰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반을 달려 서울 강남에 도착했다. 지하철에서 나오자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다. 10년 전보다 더 많은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거리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갔다. 모두가 바빴다. 한빛전자 본사는 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다. 20층짜리 유리 건물. 멀리서도 눈에 띄었다. 건물 옥상엔 한빛전자 로고가 빛나고 있었다. 파란색 네온 사인이 햇빛 아래에서도 선명했다. 많이 컸네. 도윤은 걸음을 멈추고 건물을 올려다봤다. 10년 전 이 건물은 12층짜리였다. 그때도 작지 않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다. 증축을 했다. 회사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뜻이었다. 로비로 들어서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대리석 바닥 현대식 조형물, 대형 LED 화면. 모든 게 고급스러웠다. 화면에선 회사 홍보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최태성 대표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한빛전자는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혁신을 멈추지 않습니다. 도윤은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혁신.
그 단어가 공허하게 들렸다. 진짜 혁신은 10년 전 좁은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며 만들었던 그 설계도였다. 지금은 그저 그걸 포장해서 파는 것뿐이었다. 실례합니다. 누군가 앞을 막아섰다. 보안 요원이었다. 젊은 남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다. 어르신, 방문 예약 있으십니까? 아, 예약은 안 했는데 나 예전에 여기서 일했던 사람이요. 예전에요? 보안 요원은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강도윤이요. 요원은 화면을 스크롤하며 검색했다. 몇 초간의 침묵.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직원 명단에는 없는데요. 방문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한번 들러보려고. 죄송합니다. 관계자 외 출입은 불가능합니다. 만나실 분이 계시면 그분께 먼저 연락하셔서 방문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도윤은 잠시 말을 잃었다. 관계자 외.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자신이 만든 회사, 자신이 기초를 놓은 이 건물에서 이제 자신은 관계자 외였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젊은 직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깔끔한 정장, 손에 든 스마트폰, 빠른 걸음.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제 대표님 프레젠테이션 봤어? 응, 대박이더라. 진짜 카리스마 있어. 우리 회사 정말 잘 나가는 것 같아. 자부심 느껴져. 그들은 도윤을 힐끗 보고 지나갔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 할아버지 누구야? 뭐하러 온 거래? 몰라. 보안이 막았네. 아마 길 잃으신 거 아닐까?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은 차갑고 무심했다. 악의는 없었다. 그저 무관심이었다. 도윤은 그들의 눈빛을 읽었다. 낯선 노인. 그게 그들이 보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한때 이 건물의 주인이었던 사람. 3층 작은 연구실에서 시작해 첫 제품을 설계하고 동료들과 밤을 새우며 회사를 키웠던 사람. 회로 하나하나를 손으로 그리며 완성했던 그 기술. 그 모든 게 지워진 채 그는 이제 관계자 외로 분류되고 있었다. 보안 요원이 다시 말했다. 어르신, 불편하시겠지만 밖으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다음에 방문하실 때는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도윤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화가 났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거나 따지거나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건 자신의 방식이 아니었다. 알겠소.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뒤돌아섰다. 유리문을 밀고 나오는 순간 햇빛이 눈을 찔렀다. 거리엔 사람들이 분주히 지나다녔다. 차들이 빵빵거렸고 신호등이 바뀌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도윤은 건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다시 한번 건물을 올려다봤다. 20층 유리 건물, 파란 로고,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게 낯설었다. 그래, 이름을 지워버렸다면.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중얼거렸다. 다시 써넣으면 되지. 그의 눈빛은 오히려 단단해졌다. 이건 패배가 아니었다. 오히려 확신이었다. 자신이 옳다는 확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되찾는 일이었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박진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만나세. 할 일이 생겼네. 답장은 금방 왔다. 알겠습니다, 형님. 제 가게로 오세요. 도윤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계단을 내려가며 그는 머릿속으로 계획을 짰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었다. 그리고 전략은 철저한 준비에서 시작됐다. 이틀 후, 도윤은 서울 외곽의 작은 전자부품 가게 앞에 섰다. 간판엔 박신의 부품상이라고 적혀 있었다. 낡은 글씨, 바렌 페인트. 하지만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선 누군가 부품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다. 박 부장 계신가? 도윤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박진수. 한때 한빛 전자에서 도윤과 함께 일했던 오른팔이었다. 그는 도윤을 보자마자 공구를 내려놓고 달려왔다. 형님. 박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10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했다. 오랜만이네, 박 부장. 형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박진수는 서둘러 의자를 내왔다. 도윤은 천천히 앉으며 가게 안을 둘러봤다. 좁은 공간, 낡은 선반, 오래된 부품들. 하지만 정도는 잘 돼 있었다. 박진수가 물을 따라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시골에서 나무나 깎으며 살았지. 자네는? 저야 이렇게 작은 가게나 운영하고 있죠. 먹고 살만은 합니다. 그래도 자네는 끝까지 버텼잖나. 박진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버틴 게 아니라 도망친 겁니다. 형님이 퇴직하시고 나서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우릴 쓸모없다고 했죠. 하루는 회의실에 불려갔는데 최태성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남고 싶으면 월급 반으로 깎고 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최태성 그 친구가 그랬나? 네. 그때 다들 겁먹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냥 나왔습니다. 형님한테 대들 용기도 없었고 회사한테 맞서 싸울 힘도 없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화가 나지 않았다. 이해했다. 가족이 있고 생계가 걸린 사람들에게 용기를 강요할 순 없었다. 괜찮네.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나는 그 끝을 봐야겠어. 박진수는 도윤을 빤히 바라봤다. 그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걸 읽었다.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냉정한 결단이었다. 형님, 혹시 뭔가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있지. 그래서 자네를 찾아온 거야. 도윤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계약서와 특허 문서였다. 박진수는 그걸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다. 눈이 점점 커졌다. 이게 형님 소유라고요? 그래. 회사가 쓰고 있는 그 회로 설계, 원천 특허는 아직 내 거야. 그럼 지금 회사가 불법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묵인하고 있었던 거지. 하지만 이제 묵인을 끝낼 생각이야. 박진수는 손을 떨며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님, 혹시 그때 백업 자료 필요하신가요? 백업 자료? 박진수는 서랍을 열고 낡은 USB를 꺼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건 10년 전 그대로였다. 퇴직하기 전에 몰래 복사해뒀어요. 설계도, 시뮬레이션 데이터, 회의록 전부요.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도윤은 USB를 받아들었다. 손에 쥐어지는 순간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이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이건 증거였다. 진실이었다. 고맙네, 박 부장. 아니에요, 형님. 오히려 제가 죄송합니다. 그때 형님 편에 서지 못해서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자네는 잘했어. 그리고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번엔 제대로. 박진수의 눈빛이 달라졌다. 10년간 억눌렀던 감정이 천천히 수면 위로 올라왔다.
분노, 억울함, 그리고 희망. 그는 도윤의 손을 꽉 잡았다. 형님, 저도 돕겠습니다. 뭐든 말씀하세요. 고맙네. 그럼 일단 예전 동료들 연락처 좀 모아줄 수 있나? 물론이죠. 그날 밤 도윤은 집으로 돌아와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에 폴더들이 떴다. 설계도, 시뮬레이션 데이터, 이메일 회의록. 그는 하나하나 열어보며 과거를 복귀했다. 그 속엔 자신의 땀과 눈물이, 동료들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제 퍼즐이 다 모였군. 도윤은 작게 미소 지으며 파일을 저장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됐다. 며칠 후 도윤은 손자 지훈을 만났다. 서울 홍대 앞 작은 카페였다. 지훈은 20대 후반의 청년으로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캐주얼한 차림새, 노트북을 든 모습이 영락없는 요즘 청년이었다. 할아버지,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나? 네. 근데 갑자기 연락하시니까 놀랐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도윤은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예전에 뭐 하던 사람인지 알지? 네, 한빛전자 창립 멤버셨잖아요. 전자공학 쪽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아. 그 회사 기초기술을 내가 만들었어. 근데 지금은 내 이름이 어디에도 없지.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차분한 결이었다. 할아버지 혹시 회사랑 문제 있으셨어요? 문제랄 것까진 없었어. 그냥 세상이 나를 잊었을 뿐이지. 근데 말이야, 지훈아. 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 도윤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특허 문서, 계약서, USB. 지훈은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봤다. 눈이 점점 커졌다. 이거 진짜예요? 그래. 지금 한빛전자가 쓰는 핵심 기술, 원천 특허는 아직 내 거야. 그럼 지금 회사가 불법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 하지만 법적으로 싸우는 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과도 불확실해. 그래서 할아버지가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 다른 방법이요? 도윤은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새 회사를 만들 거야.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빛전자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거지. 시장에서 이기는 거야. 그게 진짜 복수야.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이 기술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지금 운영하는 회사 인프라를 쓸 수 있고 투자자들도 제가 섭외할게요. 정말? 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 할아버지가 직접 기술 고문으로 참여해 주세요. 이름도 걸고요. 이번엔 누구도 할아버지 이름을 지우지 못하게 할게요. 도윤은 잠시 멈칫했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손자가 자신을 이렇게 믿어준다는 게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고맙다, 지훈아. 아니에요, 할아버지. 오히려 제가 배울 기회예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그 순간 도윤은 느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건 다시 시작하는 거였다.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거였다. 며칠 후 도윤과 지훈은 작은 사무실을 얻었다. 간판엔 에버라이트라는 이름이 걸렸다. 직원은 고작 5명.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빛났다. 박진수도 합류했다. 예전 동료 2명도 연락이 닿아 함께하기로 했다. 자, 시작해볼까? 도윤이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그의 손엔 마커가 들려 있었다. 10년 만에 다시 설계도를 그리는 순간이었다. 손은 떨렸지만 선은 정확했다. 하나하나 그려가며 그는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았다. 아니,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느낌이었다.
이 회로를 개선하면 전력 효율을 20% 높일 수 있어. 대단한데요, 할아버지. 아직 멀었어. 우린 한빛전자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해.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엔 햇빛이 비치고 있었다. 며칠 후 첫 시제품이 완성됐다. 작은 전자부품이었지만 성능은 확실했다. 테스트 결과 한빛전자 제품보다 효율이 25% 높았다. 지훈이 환호성을 질렀다. 됐어요, 할아버지.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장에 내놔야지. 지훈은 곧바로 영업에 나섰다. 한빛전자의 주요 거래처들에게 샘플을 보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한 전자업체 구매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이거 정말 당신네가 만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능이 놀라운데요.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한빛전자보다 10% 저렴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일단 소량 주문할게요. 테스트해보고 본 계약 진행하죠. 전화가 끊긴 후 사무실엔 환호성이 터졌다. 도윤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복수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였다. 분노가 아니라 실력으로. 좋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그날 밤 도윤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은 날의 자신을 봤다. 설계도를 그리고 동료들과 웃고 미래를 꿈꾸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다. 2달이 흘렀다. 에버라이트는 점점 성장했다. 거래처는 5곳에서 10곳으로 늘었고 주문량도 배로 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거래처들이 하나같이 한빛전자의 기존 고객이었다는 점이었다. 형님, 이거 보세요. 박진수가 노트북을 들고 왔다. 화면엔 업계 뉴스가 떠 있었다. 한빛전자, 주요 거래처 이탈 신규 업체에 밀려. 기사 내용은 명확했다. 에버라이트라는 중소기업이 더 좋은 성능, 더 낮은 가격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드디어 저쪽도 눈치챘겠군. 네. 아마 곧 움직일 겁니다. 좋아.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야. 도윤은 침착했다. 이건 계획의 일부였다. 한빛전자를 자극해서 그들이 먼저 움직이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 일주일 후 예상대로 연락이 왔다. 한빛전자 법무팀에서 보낸 공문이었다. 특허 침해 및 영업방해 혐의 조사 요청. 지훈이 서류를 읽으며 얼굴이 굳었다. 할아버지, 저쪽에서 소송 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상했던 일이야. 걱정 마. 하지만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 지훈아, 우린 이길 수 있어. 왜냐하면 진실은 우리 편이니까. 도윤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특허 문서, 계약서, 그리고 박진수가 준 USB. 이 모든 게 증거였다. 한빛전자가 불법으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이걸 변호사한테 보여줘. 그리고 기자들한테도 슬쩍 흘려. 기자들한테요? 그래. 법정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론에서 이기는 게 더 중요해. 사람들이 한빛전자의 진실을 알아야 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곧바로 움직였다. 몇몇 경제 전문 기자들에게 자료를 보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이틀 후 한 경제지에 기사가 실렸다. 한빛전자 창립 멤버 기술 무단 사용 의혹 특허권 분쟁 시작되나? 기사는 빠르게 퍼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유튜브. 사람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한빛전자가 창립 멤버를 내쫓고 기술만 가져갔대. 대기업이 또 중소기업 괴롭히네.
여론은 점점 에버라이트 쪽으로 기울었다. 한빛전자 본사는 패닉에 빠졌다. 홍보팀은 해명 자료를 내놨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났다. 주가는 떨어지기 시작했고 거래처들은 계약 재검토를 요청했다. 대표님, 큰일입니다. 비서가 급하게 회의실로 뛰어들어왔다. 최태성은 서류를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이게 뭐야? 에버라이트가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조사해봤는데 대표가 강도윤이라고 합니다. 뭐? 강도윤? 그 늙은이가? 네. 그리고 기술 고문으로도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최태성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도윤. 10년 전 자신이 밀어낸 그 사람. 회사를 키운다는 명목으로 퇴직시켰던 그 노인. 그가 돌아온 거였다. 이런 미친.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도윤의 복수는 이미 시작됐고 멈출 수 없었다. 한편 에버라이트 사무실은 활기가 넘쳤다. 주문이 쏟아졌고 직원은 10명으로 늘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절반쯤 왔군. 박진수가 다가와 물었다. 형님, 다음 단계는 뭡니까? 이제 직접 만나러 가야지. 최태성을. 직접요? 그래. 복수는 얼굴을 마주보고 끝내야 제맛이니까.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한빛전자 본사에 전화를 걸었다. 비서가 받았다. 한빛전자입니다. 최태성 대표 좀 바꿔주시오. 강도윤이라고 전해주시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1분 후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최태성이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떨리고 있었다. 강 이사님 오랜만입니다. 그래, 오랜만이지. 최 대표,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도윤은 차분하게 말했다. 내일 본사로 가겠네. 할 얘기가 있어. 이사회 회의실에서 보세. 하지만 거부하면 언론에 더 많은 자료를 흘릴 거야. 선택은 자네 몫이야. 전화를 끊은 후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드디어 마주하는 순간이 왔다. 10년을 기다린 그 순간. 가자, 박 부장. 이제 끝을 볼 시간이야.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다시 한빛전자 본사 앞에 섰다. 이번엔 보안 요원이 막지 않았다. 오히려 정문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다. 한빛전자 비서실 직원이었다. 강도윤 님이신가요? 그렇소.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도윤은 그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를 지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까지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다. 벽에는 회사 연역이 액자로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도윤의 이름은 없었다. 이쪽입니다. 비서실 직원이 회의실 문을 열었다. 안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다. 이사진, 법무팀, 그리고 중앙에 앉은 최태성. 그는 도윤을 보자마자 억지 미소를 지었다. 강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 오랜만이군. 도윤은 천천히 걸어 들어가 빈자리에 앉았다. 테이블 위엔 각종 서류가 놓여 있었다. 계약서, 재무보고서, 법률 자문서. 그들은 철저히 준비했다. 최태성이 먼저 입을 열었다. 먼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강 이사님께서 주장하시는 특허권 문제는 법적으로 이미 회사 소유로 이전됐습니다. 여기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도윤 앞으로 밀었다. 도윤은 그걸 집어들고 천천히 읽었다. 기술 이전 동의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고 하단에는 강도윤이라는 서명이 있었다. 이게 뭔가? 이사님께서 퇴직하실 때 서명하신 겁니다. 모든 기술 특허를 회사에 양도한다는 내용이죠.
도윤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서명은 분명 자신의 것이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다. 퇴직 당시 여러 서류에 사인을 했지만 이런 내용은 본 적이 없었다. 이 서류 언제 작성한 건가? 2015년 3월 15일입니다. 퇴직 서류와 함께 처리됐죠.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날을 떠올렸다. 퇴직식 당일 인사팀에서 서류 뭉치를 들고 와서 급하게 서명을 요청했었다. 형식적인 절차니까 빨리 해주세요라는 말과 함께 그때 자신은 무심코 서명했다. 내용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교묘하게 숨겨놨군. 최태성은 냉소를 지었다. 숨긴 게 아닙니다. 정당한 절차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에버라이트를 정리하시고 조용히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굳이 법정까지 가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다. 이사진들은 승리를 확신한 듯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하지만 도윤은 침착했다. 오히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최 대표, 자네 착각하는 게 하나 있네. 뭡니까? 이 서류는 위조야. 위조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이 서명, 내가 한 게 아니야. 정확히는 내가 서명한 건 맞지만 서류 내용은 바뀐 거지. 도윤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똑같은 날짜, 똑같은 제목. 하지만 내용은 달랐다. 이쪽은 단순히 퇴직금 수령 동의서였다. 이게 내가 실제로 서명한 원본이야. 자네들이 나중에 내용을 바꿔치기 한 거지. 최태성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증거가 없잖습니까? 증거? 도윤은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2015년 3월 당시 인사팀 이메일 기록이 있어. 계약서 내용 수정 완료라는 제목으로 법무팀에 보낸 메일이지. 그리고 원본 파일과 수정 파일의 메타데이터도 전부 들어있고 회의실이 술렁였다. 이사진들은 서로 눈치를 봤다. 최태성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어디서? 자네들이 다 지웠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세상엔 백업이라는 게 있어. 도윤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다. 자네들이 내 이름을 지웠을 때 난 분하긴 했지만 받아들였어.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니까. 하지만 자네들이 내 기술까지 훔쳤을 때 그건 용서할 수 없더라고. 강 이사님, 이제 선택하게. 조용히 합의할 건가 아니면 법정에서 망신당할 건가. 최태성은 입을 다물었다. 변호사와 눈을 맞췄지만 변호사도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명백했다. 법정에 가면 질게 뻔했다. 무슨 조건입니까? 도윤은 천천히 다시 앉았다. 간단해. 첫째, 내가 개발한 기술에 대한 정당한 로열티를 지불할 것. 둘째, 회사 연역에 내 이름을 다시 넣을 것. 셋째, 부당하게 퇴직당한 직원들에게 보상할 것. 그게 싫으면 언론에 전부 공개하지. 서류 위조, 특허 침해, 그리고 도윤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비자금 조성 내역도 있어. 자네가 어떻게 회사 돈을 빼돌렸는지 전부 기록돼 있지. 최태성은 완전히 무너졌다. 손이 떨렸다. 그는 이사진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 모두가 외면했다. 알겠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선택이야. 그는 일어서서 회의실 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내가 만든 회사를 더럽힌 건 자네야, 최 대표. 난 단지 되돌려 놓을 뿐이야. 문이 닫혔다. 회의실엔 무거운 침묵만 남았다. 사흘 후 한빛전자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본사 대회의실엔 수십 명의 기자가 모였다. 방송사 카메라, 신문사 리포터, 경제 전문지 기자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리포터들은 마이크를 들이댔다. 단상에 오른 건 최태성이 아니었다. 이사회 의장 김상윤이었다. 그는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다. 손에 든 발표문이 미세하게 떨렸다. 한빛전자는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시 시작했다. 한빛전자는 창립 멤버이신 강도윤 고문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과거 기술 이전 과정에서 절차상 미비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정당한 보상과 함께 고문님을 명예회장으로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손들이 일제히 올라갔다.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절차상 미비한 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최태성 대표는 어디 있습니까? 강도윤 고문의 요구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김상윤은 손을 들어 제지하며 발표문을 계속 읽었다. 또한 최태성 전 대표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그의 퇴진을 결정했으며 새로운 경영진을 조속히 구성할 예정입니다. 사임입니까? 해임입니까? 한 기자가 큰 소리로 물었다. 김상윤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이사회 결정에 따른 퇴진입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밝힐 수 없으나 경영상 중대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비자금이나 횡령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내부 감사 중입니다. 플래시가 더 강하게 터졌다. 기자들은 노트북을 두드리며 속보를 송고하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인사 변동이 아니었다. 이건 권력의 교체였고 스캔들의 시작이었다. 한빛전자를 10년간 이끌던 CEO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었다. 같은 시각 도윤은 에버라이트 사무실에 앉아 노트북으로 생중계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 김상윤의 당황한 표정, 쏟아지는 질문들, 혼란스러운 분위기. 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봤다. 형님, 해냈습니다. 박진수가 환호하며 달려왔다.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화면엔 실시간 뉴스 알림이 쏟아지고 있었다. 한빛전자 CEO 정격 퇴진, 창립 멤버 강도윤, 명예회장 복귀, 기술 탈취 의혹 파문 확산. 형님, 이제 끝난 거죠?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도윤은 덤덤했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네. 하지만 최태성이 물러났잖아요. 형님도 명예회장이 되시고요. 그건 시작일 뿐이야, 박 부장.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도윤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다. 한빛전자에서 받을 로열티 계산서였다. 10년치 기술 사용료. 액수는 상당했다. 하지만 그는 그 숫자를 보며 아무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 그럼 뭐가 목적이었습니까?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름이야. 내 이름을 되찾는 것. 그리고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이름도. 우리가 만든 기술이 우리 것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지. 박진수는 도윤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분노도 환희도 없었다. 그저 평온함만 있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사람의 표정 같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한빛전자 이사회 의장 김상윤의 전화였다. 도윤은 전화를 받았다. 강고문님, 방금 회견 보셨습니까? 봤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약속대로 명예회장직을 맡아주시겠습니까?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빛이 사무실을 붉게 물들였다. 그는 깊게 생각했다. 명예회장. 10년 전 잃어버린 그 자리. 하지만 이제 그 자리가 자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난 그 자리에 오래 있을 생각이 없네.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다. 예. 하지만 약속이 고모님께서 원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약속은 지킬 거야. 하지만 단기간만 있을 거네. 회사를 바로잡고 동료들을 복직시키고 시스템을 정비하고 나면 떠날 거야. 그럼 왜 이 모든 걸 하신 겁니까? 권력이 목적이 아니셨다면? 도윤은 작게 웃었다. 내 이름을 되찾기 위해서야.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이름의 무게를 되찾으려고. 그리고 그 무게를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물려주려고. 고모님, 회사는 사람이 만드는 거야, 의장님. 건물이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땀과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나는 그걸 다시 세우고 싶었을 뿐이야. 전화를 끊은 후 도윤은 팀원들을 모았다. 지훈, 박진수, 그리고 에버라이트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 모두가 그를 바라봤다.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눈빛들이었다. 여러분, 도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가 이뤘던 건 복수가 아니야. 복수는 분노에서 시작하지만 우리가 한 건 정의를 되찾은 거야. 그 차이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할아버지. 지훈이 손을 들었다. 그럼 할아버지는 한빛 전자로 돌아가시는 건가요? 잠깐 갔다 올 거야. 할 일이 있으니까. 하지만 내 자리는 여기야. 에버라이트. 정말요? 그래. 새로 시작한 이곳이 더 소중해. 여기서 우리는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도윤은 그들의 박수를 받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게 진짜 승리였다. 돈도 권력도 아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그리고 올바른 방식으로 일하는 것. 그날 저녁 도윤은 박진수와 함께 작은 술집에 앉았다. 두 사람은 소주잔을 부딪히며 말없이 웃었다. 술집은 오래된 곳이었다. 벽에는 연예인 사인이 가득했고 주인 아주머니는 친절했다. 형님, 정말 후회 없으세요? 박진수가 소주를 따르며 물었다. 후회? 뭐가? 한빛전자 명예회장 자리요. 그냥 그 자리에 오래 있으셔도 되는데 왜 떠나시려고 하세요? 형님이 회사를 이끄시면 더 좋아질 텐데.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아니야. 난 이미 내가 원하는 걸 얻었어. 뭘 얻으셨는데요? 내 이름이 다시 기록됐고 부당하게 퇴직당한 동료들이 돌아왔고 무엇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천장을 올려다봤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였다. 무엇보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했어. 정직하게 일하는 게 옳다는 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게 옳다는 걸. 그걸로 충분해. 박진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잔을 들어 벌컥 들이켰다. 형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로. 자네도 마찬가지야. 그때 USB 백업 안 해뒀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고마워, 진짜로. 두 사람은 다시 잔을 부딪혔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은 술집에 울렸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는 거리, 우산을 쓴 사람들, 불빛이 반사되는 아스팔트. 이제 시작이야, 박 부장. 시작이요? 그래. 복수는 끝났지만 우리가 만들 미래는 이제부터야. 에버라이트를 제대로 된 회사로 키우는 거. 사람을 존중하고 기술을 소중히 여기고 정직하게 일하는 회사. 그게 진짜 복수지. 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도 희망이 보였다. 밤은 깊어갔지만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이야기, 미래의 계획,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시작에 대해. 6개월 후 도윤은 약속대로 한빛전자 명예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짧은 재임 기간이었지만
그가 남긴 변화는 컸다. 부당 해고됐던 직원 47명이 복직했고 직원 복지 제도가 대폭 개선됐다. 연구개발팀 예산은 2배로 늘었고 성과급 시스템은 더 공정하게 바뀌었다. 무엇보다 회사 로비 한쪽 벽면에는 창립의 역사라는 명패가 새로 걸렸다. 거기엔 강도윤을 비롯한 초기 창립 멤버 5명의 이름이 또렷이 새겨져 있었다. 각자의 얼굴 사진과 함께 그들이 기여한 기술과 업적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퇴임식 날 대회의실은 직원들로 가득 찼다. 복직한 옛 동료들도 와 있었고 신입사원들도 앞줄에 앉아 있었다. 도윤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원고 없이 천천히 말했다. 제가 원했던 건 화려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모두가 숨죽이며 들었다. 그저 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것, 함께 땀 흘렸던 동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제 그 목표를 이뤘으니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문님, 한 직원이 손을 들었다. 복직한 엔지니어였다. 저희를 두고 떠나시면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도윤은 미소 지었다. 회사는 사람이 만듭니다. 저 하나가 없다고 무너지는 회사라면 그건 진짜 회사가 아니죠. 여러분이 있으니까 이 회사는 잘 될 겁니다. 믿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직원들은 하나둘 일어섰다. 기립박수였다.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왔다. 복도를 걷는 그의 뒷모습은 당당했다. 몇몇 직원들이 악수를 청했고 도윤은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며 손을 잡아주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로비를 지나며 그는 창립의 역사 명패를 한 번 더 바라봤다. 자신의 이름이 거기 있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이름. 이제 됐어. 그는 중얼거리며 건물을 나섰다. 밖은 화창했다. 5월의 햇살이 따사로웠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서울의 공기, 차 매연, 사람들의 소음. 모든 게 생생했다. 그는 다시 시골 공방으로 돌아왔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또 버스를 갈아타고 오후 늦게 공방에 도착했다. 낡은 건물, 삐걱거리는 문, 나무 향기. 모든 게 그대로였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억울함도 분노도 아쉬움도 없었다. 그저 평온함만 남아 있었다. 작업대에 앉아 미완성된 나무 의자를 꺼냈다. 6개월 전 시작했던 작업이었다. 도윤은 대패를 들고 천천히 나무를 깎기 시작했다. 톱질 소리, 대패질 소리. 그 익숙한 리듬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창문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먼지가 빗속에서 춤췄다. 도윤은 작업을 멈추고 잠시 그 빛을 바라봤다. 따뜻했다. 부드러웠다. 마치 모든 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 문이 벌컥 열리며 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고 얼굴은 흥분으로 빛났다. 할아버지, 에버라이트 이번 달 매출 보셨어요? 아니, 아직. 작년 대비 300% 증가했어요. 직원도 10명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일본 기업에서 기술 제휴 제안이 들어왔어요. 도윤은 작게 웃었다. 잘 됐구나. 자네들이 정말 잘하고 있네. 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기초를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아니야. 자네들이 열심히 한 거지. 난 그저 시작을 도와준 것뿐이야. 지우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작업대 위의 나무 의자를 바라봤다. 거의 완성 단계였다. 매끈한 곡선, 단단한 다리, 편안한 등받이. 완성까지 며칠 남지 않았다. 할아버지,
후회 안 하세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뭘? 한빛전자요. 그냥 계속 계시면 더 많은 걸 바꿀 수 있었잖아요. 회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도 있었고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손으로 나무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내가 할 일은 끝났어. 이름을 되찾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동료들을 되돌려 놓는 것. 그게 내 목표였고 다 이뤘지. 나머지는 그곳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야. 그럼 할아버지는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산이 보였다. 푸른 나무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날아가는 새들. 이렇게 사는 거지. 나무 깎고 자네들 성장하는 모습 보고 가끔 공방에 놀러 오는 손자들이랑 시간 보내고. 그게 내가 원하던 삶이야. 지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바라봤다. 주름진 손, 굳은 살 박힌 손가락, 나무가루가 묻은 손톱. 하지만 그 손은 여전히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이가 들었어도 경험과 기술은 사라지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대단한 게 아니야, 지훈아. 도윤은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세상이 나를 잊어도 내가 나를 잊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해. 자네도 그렇게 살아. 지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저 이제 회사 가봐야 해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요. 또 올게요, 할아버지. 그래, 조심히 가거라. 미팅 잘하고. 지훈이 떠난 후 공방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도윤은 의자 작업을 마무리했다. 마지막으로 사포질을 하고 바니쉬를 얇게 칠했다. 작업이 끝나자 의자를 창가에 놓고 햇빛에 말렸다. 의자는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도윤은 완성된 의자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복수는 끝났지만 정의는 계속 살아있어야지. 창문으로 바람이 불어왔다. 나무 향기와 함께 풀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5월의 바람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도윤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폐 깊숙이 스며드는 공기. 평화로웠다. 진짜 평화였다. 그날 밤 도윤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꿈속에서 그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봤다. 설계도를 그리고 동료들과 웃고 미래를 꿈꾸던 그 시절. 하지만 이번엔 아쉬움이 없었다. 오히려 감사함이 느껴졌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었다. 아침이 밝았다. 햇살이 공방을 가득 채웠다. 도윤은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다.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그는 작업대 앞에 앉아 새로운 나무 조각을 꺼냈다. 오늘은 작은 상자를 만들 계획이었다. 손자 지훈에게 선물할 상자였다. 오늘은 뭘 만들까? 그의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톱질, 대패질, 사포질. 그 익숙한 리듬 속에서 그는 진짜 행복을 느꼈다. 이름도 돈도 권력도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진짜 승리였다. 그게 진짜 인생이었다. 공방 문 앞에는 작은 명패가 걸려 있었다. 도윤의 공방 강도윤. 낡았지만 또렷한 글씨. 그 이름은 이제 누구도 지울 수 없었다. 세상이 기억하지 않아도 그 이름은 거기 있었다. 영원히. 햇살이 명패를 비쳤다. 글씨가 반짝였다.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그 이름은 계속해서 빛나고 있었다. 강도윤. 한때 잊혔지만 다시 쓰인 이름.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남을 이름.